첫 번째 테마가 이제 이순신은 누구인가인데, 이순신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죠. 다 아는데 또 의외로 그렇게 잘 아는 한국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 어렸을 때 뭐 위인전 수준의 이순신,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그런 이순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우연히 그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순신의 그 인간적인 고독과 고뇌, 야,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존적인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걸 좀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들 뭐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KBS에서 대하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한 50부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드라마를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아주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사실에 가장 근접한 드라마가 아닌가, 너무 이렇게 뭐 용시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이순신에 좀 꽂혔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과연 그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전연승할 수 있었고, 사실 뭐 조정이 다 배신했는데 그럼에도 죽을 때까지 충성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 궁금해져가지고 틈나는 대로 그 책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뭐 난중일기, 이순신의 두 얼굴, 조일 전쟁, 기타 등등 뭐 좀 해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쉬어보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한 3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0권 읽고 나니까 좀 감정이입이 좀 되더라고요. 아,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겠구나, 또 하나는 좀 이런 마음으로 좀 전투에 임했겠구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느꼈던, 책을 통해서 만났던 이순신을 여러분과 같이 좀 이렇게 공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순신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그죠? 군인이니까, 직업 군인이니까. 이순신의 공직 그 성적표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초라합니다, 사실은. 원래 그 이순신이 문과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문과로 통해갖고 과거에 급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사실.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 문과를 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문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문과를 통해서 사실 이순신이 그 관직에 나서게 됩니다. 문과에서 문과를 바꾸게 된 이유가 그 장인이 그 방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추천으로 이제 문과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정말 그 역사의 여신, 문명의 여신이 그 너는 문과로 바꿔줬다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문과를 봐서 도저히 합격할 만한 그러한 준비가 안 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후자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문과를 준비하다가 여의치가 않았고 문과를 통해서 문과를 지원하는데 28세에 첫 응시를 합니다. 당시에 28세에 문과를 응시하면 굉장히 좀 늦은 나이였는데 그나마 첫 번째 방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위인전 같은 거 많이 나오죠.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탁 미끄러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 나무 넝쿨을 묶어가지고 다리가 동여매 끝까지 했다 했다는데, 아니 문과 준비하러 과거 온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는 거는 상당히 준비가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떨어졌어요. 첫 번째 떨어졌고 두 번째 이제 32세 때 재수를 통해서 합격을 하는데 그때 성적도 그렇게 썩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중하위권 정도 그렇게 합격을 했고 32세 그 처음 이제 관직에 나서가지고 54세에 돌아가시니까 22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공직생활 중에서 3번 파면됩니다. 중간에 3번 파면되고 2번 배기 정도.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저번 공직 사회에서 이순신의 그 적응 능력은 대단히 비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순신이 나중에 그 전라 좌수사로 임명된 후에 발발한 그 임진왜란에서 연전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정유재란 때 조선수군이 그 칠전량에서 정말 전멸을 당합니다.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그 정유재란 때 아까 칠전량해전에서 전멸당합니다. 조선수군이 전멸당하는데 불과 2달 후에 그 도망갔던 배 12척하고 정말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퇴장병들을 끌고 모아서 승승장구하던 일본 수군과 싸워서 이기고 풍전등화 같은 조선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 이순신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면서 최상의 평가는 누가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이순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좀 아이러니하게 일본의 도고 헤이아치로 제도, 그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제가 볼 때 가장 적절하면서 최상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도고 제도는 누구냐면은 그 러일 전쟁 당시에 스시마 해전에서 그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일약 그 러일 전쟁 승리로 이끌면서 일약 일본의 영웅이 된 제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중에 기자들한테 뭐 질문을 많이, 이런저런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그 해군사관학교, 전 세계 해군사관학교들은 졸업할 때 전 세계를 그 배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국 해군사관학교 그 학생들이 그 순항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일본의 그 해군 영웅인 도고 제독하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영국의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좀 본인하고 좀 비교를 해달라,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도고 제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진짜 그 낭독이 좀 필요해가지고 좀 나레이트를 부탁했는데 여자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순신 장군의 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남궁 구만 친구를 오늘의 나레이터로 좀 제가 좀 부탁했습니다. 나레이터 좀 낭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영국의 넬슨은 군신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 해군 역사상 군신이라고 할 제독이 있다면 오직 이순신 장군뿐이다. 이순신 장군과 비교한다면 나는 일개 하사관도 되지 못한다. 나는 조선의 이순신 장군에게 비교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소리이다. 나는 천황폐하의 부름을 받고 온 국민의 정성 어린 지원으로 단 한 번의 싸움을 이겨냈다. 그러나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조정에서조차 버림받고 국민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 식량을 조달하여 수없이 일본 군대를 쳐부심으로써 그가 지키는 지역에는 일본 군대가 한 발짝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당대의 어떤 과학자가 거북선이라는 우수한 과학 병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군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놓고 볼 때 동서고금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비견될 인물이 그 누가 있겠는가? 죄수복을 입으면서까지도 죽음으로써 조국의 최후까지 봉사하지 않았던가? 나는 이순신 장군에 비교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엄연한 모독이다. 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일본에도 좀 제법 괜찮은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 같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가가지고 이순신의 그 연전연승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순신이 뭐 신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일본군이 바보였을까? 분명히 이순신도 신은 아니고 일본군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전 23승, 또 어떤 사람들은 43전 38승 못무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딱히 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또 이겼다 하기도 좀 뭐한 전투도 몇 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정말 위대한 장군이라고 그러면 아까 그 도고제독처럼 그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게 뭐 단 한 번의 전투가 됐더라도 거기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짜잘한 전투 몇 번 이렇게 하고 뭐 몇 번 이겼다 하고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좀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자관 23전 23승이 됐던 43전 38승이 됐던 이렇게 연전연승하고 한 번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한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일본에 비해서 아주 월등했던 화력 덕분입니다. 조선은 그 당시에 조선 수군의 주력 그 화포가 지자총통하고 천자총통이었고, 일본은 조총이었습니다. 나오다시피 대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에. 지자총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죠. 배에서 이렇게 트는 거. 요 지자총통이 가장 많이 조선 수군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대포인데, 이게 그 사거리, 날아가는 거리가 한 500m 정도 날아갔습니다. 올라갔고, 천자총통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기에도 좀 날렵하고 많이 멀리 날아가게 생겼죠. 여기 한 1km까지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대신에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1km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워낙 그 화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그만 지자총통이 500m, 그 다음에 천자총통이 한 1km 정도까지 날아가는 그런 대포가 됐는데, 조총은 그 사거리가 한 100m에서 150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제로 사람을 갖다 죽일 수 있는 유효 사거리, 조총에 맞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리는 50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조총의 사거리 밖에서 이렇게 이런 대포를 쏴대는 조선 수군한테 일본이 상대가 안 됐던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전투함의 우수성이라고 제가 하는데, 그 당시에 일본 수군의 기본 전략은 전통적인 그 옛날 외국, 일본 해적의 전술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보이면 빠르게 접근해가지고 갈고리로 이렇게 배에 걸어가지고 거기 올라타가지고 칼로 제압하는 거. 영화에서 많이 봤죠. 전통적인 해적의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일본 그 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튼튼할 이유가 별로 없고 빨리 다니면 되는 배였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배였고, 이런 것들 일본 말로 키리콤이라고 하는데 배에 올라타서 그 칼로 사람한테 베어 죽이는 전술입니다. 이게 기본 전술이었고, 지난번에 명랑 영화 뭐 다들 보셨겠지만, 영화 보면 그 일본 대장선이 아다케 분해, 전투함이 세키 분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대장이 탔던 배, 저 위에 대장이 타고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투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세키 분해라는 전투함인데 보기에도 좀 날렵하게 생겼죠. 일본 배는 근데 이게 삼나무나 전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튼튼하진 않았습니다. 마른 대신에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고, 그렇게 아까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는 있는데 방향을 튼다든지 이런 거에 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근데 조선의 주력함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판옥선입니다. 판옥선은 소나무로 만들었고 거대한 이층구조입니다. 그 밑에는 격군들이 노를 젓고 위에는 군사들이 전투를 하는 그런 구조였고, 옛날 고려 말부터 왜구들한테 하도 당했기 때문에 왜구들이 그 해적들이 잘 올라오지 못하던 높이 굉장히 높였어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본 배 세키분해만큼 빠르진 않은데 대신에 좀 유연성이 탁월했어요. 방향을 트는 유연성 같은 걸 아주 탁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판옥선이 굉장히 우수한 배였고, 심지어는 속도를 갖고 이렇게 갖다 부닥치면은 세키분해가 아주 다 파손되는데 조선의 판옥선은 멀쩡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순신의 유명한 뭐 하객진, 일자진, 뭐 장사진 이렇게 다양한 전술이 이런 좋은 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판옥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봐도 좀 거대하죠. 거북선도 뭐 여러분 뭐 너무 잘 알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판옥선 위에다가 쇠를 덮어갖고 올라타지 못하도록 한 그러한 배입니다. 그게 그 쇠를 갖다 담았는데 그게 물에 뜨게 하는 게 그 기술이지만, 거북선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거북선은. 그 세 번째가 정말 그 이순신의 이런 뭐 아무리 좋은 대포하고 배가 있어도 그 이순신 특유의 그 친밀하고 철저한 전략이 없었다면 또 어려웠겠죠. 이순신은 좀 일본군의 침략을 예견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다 알았어요. 그때. 다 알았는데 아무도 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했던 사람이 이순신이었고, 또 이순신은 전투에 앞서가고 뭐 지형이라든지 조류,
적의 상황 등을 아주 치밀하게 조사 분석했습니다. 사전에. 그다음에 수시로 정탐선 띄우고 또 뭐 이렇게 저쪽에 피난민들 또 심지어는 적의 포로를 통해서도 계속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기습 공격을 통해하고 적한테 이렇게 심각한 그 타격을 줬지만 이순신은 단 한 차례 기습 공격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이걸 내자로 좀 글씨는 잘 못 뜨지만 이순신의 기본 전략을 이렇게 선승구전, 먼저 이기고 싸운다는 얘기죠. 싸우기 전에 먼저 이기고 싸운다는 요 전략을 누구보다도 가장 실천했던 사람이 이순신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순신 특유의 카리스마가 아니었으면 연전전승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순신은 항상 그 선두에서 군사들을 독려해서 지휘했습니다. 근데 선두에 섰다는 게 이순신 배가 앞에 나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대장선 뒤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지휘하지 배가 앞으로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뭐 뒤로 물자고 항상 앞장서 싸웠던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그 칠전야계전에서 조선이 자랑하는 그런 서군들이 뭐 전멸당합니다. 그렇죠? 거북선도 다 물에 가라앉고 수많은 장수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이순신의 그 침착하고 위험 있는 진두지휘는 전쟁을 갖다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고, 또 장수로서 그 아주 자애로움과 함께 또 때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을 만큼 엄격했습니다. 특히 그 군령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정말 냉혹하리만큼 엄격한 상보를 좀 시행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순신이 자유롭기만 하신 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한 이렇게 한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테마로 가서 이순신의 파격적인 승진이 되겠습니다. 1591년 2월이니까 지금 한 340년 전? 340년, 430년이면 산수를 잘 못하겠네. 430년 전인가요?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던 이유가 당시에 그 정우평감이었던 이순신이 전라 자수하러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그 정우평감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하면 정읍시장인데 지금 정읍시장은 괜찮죠. 민소리는 괜찮은데 조선 초기에 정읍평감은 그렇게 정읍의 인구도 많지 않았고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그 당시에 정읍평감했을 때 이순신의 직급이 중육품이었습니다. 중육품인데 조선시대 그 관직 체계가 이제 정일품, 그다음에 종일품, 정이품, 중이품 이렇게 정종, 정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종육품이어야 되는데 전라 좌수하는 정상품입니다. 정상품. 그러니까 따져보자. 종육품 이렇게 하면 한 7단계를 한꺼번에 승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 당시에 군인이었으니까 정읍평감했을 때 계급이 지금으로 따지면 소령 정도의 계급이 되는데 전라 좌수하는 투스타입니다. 투스타. 갑자기 소령에서 별 2개로 승진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도저히. 그래서 조정이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관원 대신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듯이 뭐 전하 아니다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반발해서 수차례 상소도 올리고, 전하 아무리 임금이지만 이런 관직 임용권의 남용이고, 또 이순신이 변변한 수군 경험도 없는데 뭐 이게 도저히 부당한 인사다 그래요. 굉장히 반발이 심했대는데 선조가 이렇게 사관원 대신들의 수차례 진언, 상소에도 아주 불구하고 아주 강경하게 물리치면서 단호하게 이순신 승진을 매듭짓습니다. 더 이상 이순신을 흔들지 마라. 내가 더 이상 얘기를 꺼내면 용서치 않겠다. 매듭짓습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 봤듯이만 일본도 기본적인 전략이 아주 속전속결로, 사실 그 전쟁 전에 10수년 동안 속속들이 일본을 조사를 합니다. 조선에 대해서. 그래서 조선은 정말 개판이 나라다 이거.
우리가 왕이라든지 그 조정의 그 대신들에 대한 양반들에 대한 그 국민들 백성들의 불만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군대도 뭐 사실상 군대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 금방 그 점령할 수 있고 백성들도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한양을 갖다 속전특별로 점령하고 기타 보급은 배를 통해서 갖다 놓은 다음에 조선을 신속하게 점령한 다음에 조선을 갖다 전쟁 기초로 삼아서 명나라까지 치겠다는 게 일본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한양만 점령해가지고 조선 왕을 갖다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갖고 항복시키든지 아니면 뭐 죽이든지 그러면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조선선조는 일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니까 일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됐고, 그렇게 뭐 성조가 도망가는 걸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일본군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또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겠지. 더 이상 그래갖고 다시 그 오사카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정말. 그래갖고 쫓아가 끝까지. 그래갖고 쫓아가는데 그렇게 우왕좌왕했던 시간이 한 달 정도 한양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조선으로서는 좀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선조를 갖다 공신 중에 한 명을 뽑습니다. 선조의 비겁이 결과적으로 그 조선에 정말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속전속결로 점령하는 게 작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430년 전에, 지금이야 뭐 도로도 잘 좋고 그렇지만 부산에서 한양까지 오면 한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꽤 걸렸겠죠. 말 타보는 것도 아니고 전투하는 군사들이 한 2만 명이, 일군이 2만 명이 한양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좀 제법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산포에 상륙해서 한양을 점령했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찍어도 됩니까? 저같이 당연하죠. 찍어야지. 찍어야지. 2달 반이요. 2달 반. 틀렸어요. 많이 차이집니다. 10일. 10일. 한 달. 한 달. 6개월. 6개월. 저건 2만 명이요. 그죠? 부산이 그리고 배도건 그때 강도 많고 막 이런데. 빨리 정답이 없는데. 더 기회 드릴게요. 빨리 그냥 뱉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아까 보였지만 2달 반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럼 한 달 반입니다. 한 달 반. 더 짧습니다. 20일. 20일 정도. 그렇게 빨리 났어? 우리 남궁 구만. 맞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요새 뭐 머그컵이 많이 유행인데 아까 했던 그 장야 자파이드 그림 머그컵입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걸어서는 아니고 기마병들이 먼저 이렇게 그 정도 걸리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상륙했을 때가 4월 13일이었어요. 4월 13일인데 한양을 점령했을 때가 5월 3일이었습니다. 20일 딱 걸렸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투라고는 부산에 상륙했을 때 부산포에서 잠깐 반나절, 나중에 그 동네 송상진 동네에서 한 반나절 전투했고 그 다음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기 때문에 속보로 한양으로 온 거고 전투는 딱 한 번 중간에 그 탄군대에서 신립 장군이 탄군대에서 전투를 했다는데 그게 한 한나절 정도 그리고 또 전멸 당하죠. 그리고 나머지 다 도망갔기 때문에 딱 20일 걸렸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저건 또 네 번째 테마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퀴즈도 끝났고 이순신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신은 국가의 그 정말 운명을 좌우하는 그 전쟁의 최우선 장터였지만 그의 뭐 난중일기라든지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을
수시로 드러냅니다. 특히 그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 표현은 지나치지만큼 상세합니다. 급박한 전쟁 중에도 수시로 그 전령을 아산에 계신 노모한테 보냈습니다. 노모의 그 문안을 보냈고 며칠간이라도 어머니 소식을 듣지 못하면 안절부절했습니다. 이순신이. 근데 나중에 이순신이 잡혀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났는데 그 아들의 하옥 소식을 받고 충격받은 그 어머니가 이제 기력이 쇠진하셔가지고 그러고 계셨댔는데 나중에 이제 석방됐습니다. 석방돼가지고 백의종군 해가지고 권율장군 밑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걸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석방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들을 만나러 다시 올라오십니다. 다들 말렸는데 올라오시다가 중간에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그때가 82세였습니다. 옛날 치고는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오래 사셨는데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백의종군이라는 그런 거에다가 다시 그 중간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신의 참 마음이 참 비통했겠죠. 그날 이순신이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고 쓴 난중일기입니다. 오늘 나레이터가 다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리고 비가 내렸다. 배를 끌어 중방도 앞에 옮겨대고 영구를 상해에 올려 본가로 돌아오며 마을을 바라보고 통곡하니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얻지 말로다 편할 수 있으리요. 집에 이르러 빈소를 차리고 나니 비가 크게 부었다. 나는 기력이 고달프고 쇠진했다. 남쪽으로 갈 일도 급박해졌다. 부르짖어 통곡하며 다만 속히 죽기만을 기다릴 따름이다. 1597년 4월 16일. 밑에는 안 읽었대요. 참 이순신의 그 비통한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날 일기에 이렇게 난중일기가 이런 글이었었습니다. 또 그 이순신이 아주 총애하던 막내 아들 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일단 그날 일기부터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맑음 새벽 2시쯤 꿈에 내가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이 헛디디어 냇물로 떨어지긴 했으나 거꾸러지지는 않았는데 아들 연이 엎드려 나를 감싸는 것 같은 환상을 보고 깨었다. 무슨 조짐인지 모르겠다. 저녁 때 어떤 사람이 천안로부터 와서 편지를 전하는데 마치 보감을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겉봉을 대강 뜯고 둘째 아들 옆에 글씨를 보니 겉면에 통곡이라는 두자가 쓰여 있어 연의 전사를 알고 간담이 떨어져 몸과 통곡했다. 하늘이 어찌 이리도 어질지 못하신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듯하다. 슬프고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너는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하기로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는 것이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악마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목숨을 부지한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냐. 아버지의 그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후에도 한 이틀 후에도 일기에 보면은 장군이 또 마음대로 옳지도 못하잖아요. 부하들 앞에서. 그래서 그 소금 굽는 사람 그 마을에 있는 강막지의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펑펑 울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그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대립관계에 있었던 그 원균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감정을 정말 진솔하게 기록합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상종 못할 인간이다. 뭐 그런 놈이 다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런 등등 욕만 안 했지 굉장히 그 원균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또 수시로 부닥쳤댔고 그런 감정들을 갖다 아주 진솔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순신도 전투를 앞두고는 좀 꿈 내용을 갖다 이렇게 좀 뭐랄까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해석하려고 하고 또 뭐 점도 쳐가지고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순신이 그 신이 아니고 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테마가 이제 이순신의 자살설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노량해전이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이고 또 거기 그 전투에서 이순신이 전사했고 또 그 장군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유일한 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해전이 있고 나면 반드시 일기로 기록을 했었는데 그날 전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이 남겨있지 않죠. 노량해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순신의 그 죽음에 대한 일부는 뭐 자살했다고도 얘기하고 또는 뭐 잠적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훈의 칼의 노래라는 소설이라든지 또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도 보면 은연중에 이순신의 자살에 무게를 둡니다. 제가 뭐 거짓말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은근히 뭐 자살설 쪽에다 좀 무게를 뒀습니다. 이렇게 이순신의 뭐 자살설이라든지 잠적설을 주장한 이유가 이충무 행장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조카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노량해전에 출전하기 전에 오늘 외적들을 섬멸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 유언처럼 얘기했고 또 아까 그 드라마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장선은 원래 이렇게 조총의 사거리에 근접할 정도로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당연히 뒤에서 전체적인 전투 상황을 보면서 옛날에 뭐 무전기 마이크 그런 게 없으니까 북이나 기로서 그 주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앞에 나가지 않는데 특히 갑옷도 있지 않았고 이렇게 빨간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적에게 이렇게 자기 모습을 노출해가지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저쪽의 사거리까지 근접해가지고 전투를 했던 것은 일부러 그렇게 뭐랄까 좀 자기의 그러니까 좀 죽기 위해서 노출한 거 아니냐 뭐 기타 이런 이론들이에요. 이런 이론들이 여러 학자들이 정말 주장했습니다. 그렇다죠. 보니까 그렇던데 또 하나는 그 선조하고 그 조정 대신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이순신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죠? 선조 입장에서는 정말 야반 도주했습니다. 밤에 도주했는데 그 도주하는 그 선조의 그 가마 위에 백성들이 막 돌도 던지고 그랬어요. 돌도 던지고 그랬는데 그 반면에 이순신은 정말 백성들의 영웅입니다. 영웅인데 그러한 그 임금의 입장에서 이순신이 그렇게 뭐랄까 고마운 존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이순신에 대한 컴플렉스도 많았고 선조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명나라로 망명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 갔다는데 내가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저 손에서 저게 손에 죽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난 명나라로 가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선조가 또 수군 통제사로 원기훈으로 교체하고 이순신을 사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죽이지 못하고 이제 백의종군시킨 그러한 절례 뭐 이런 것 등등으로 봐가지고 또 그 당시에 그 전쟁 중에 그 유명한 의병장 김덕명 이런 그 고문으로 죽습니다. 선조한테 죽고 또 홍희 장군 곽재우도 끌려가고 죽을 뻔하다가 나온 다음에 세상에 인연을 끊고 들어가 버립니다. 저 깊은 산중으로. 그런 것 등등으로 봤을 때 전쟁이 끝나더라도 내가 결국 여러 가지 음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곱게 살기 어렵겠다. 그럴 바에 차라리 장수답게 전쟁에서 죽고 싶어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등등 이론들이 이순신이 뭐 자살을 하지 않았겠냐 또는 잠적하지 않았겠냐 그런 설입니다. 상당히 좀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순신의 자살설이나 잠적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사첩인데 이것도 우리 나레이터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다. 임금이 보낸 면사첩을 받았다. 면사 두 글자뿐이었다.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임금의 기동 죽이지는 않겠다는 임금은 멀리서 말하고 있다. 칼을
나의 칼인가 임금의 칼인가. 면사첩이 시공에서 내 황도 두 자루는 나를 베는 임금의 칼처럼 보였다. 그러하더라도 내가 임금의 칼에 죽으면 적은 임금에게도 갈 것이었고, 내가 적의 칼에 죽더라도 적은 임금에게 갈 것이었다. 적의 칼과 임금의 칼 사이에서 바다는 아득히 넓었고 나는 몸둘 곳 없다. 김울의 칼의 노래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글이 아주 좀 이런 김울의 이렇게 부사하고 형용사가 거의 없는 아주 간결한 문체,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효진이 이렇게 백의종군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선조가 아까 말했듯이 변덕도 심하고 겁도 많았습니다. 겁도 많았는데 일본의 장군 중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장군이 카도 기요마사라고 2군 장수였는데 아주 굉장히 뭐랄까 용장이었습니다. 용장. 근데 일본군이 이제 전쟁이 7년 동안 전쟁을 했지만 계속 10년 동안 전쟁을 한 건 아니고, 사실 초기에 한 1년 동안 전투를 하고 한 5년 동안은 사실 소강 상태였습니다. 소강 상태고 하다가 다시 정유재란에서 다시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 소강 상태에 있던 상태에서 일본군이 그러니까 반강계를 씁니다. 정보를 줘요. 조선에. 무슨 정보를 주냐면, 예를 들어 매달 며칠 날 카도가 스시마에서 부산포로 상륙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전선수군이 앞에 지키고 있다가 카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선조가 당장 이들신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매달 며칠 날 카도가 오니까 너는 앞에 나가서 진을 치고 있다. 카도를 죽여라.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들신이 그 선조의 말을 듣고 출격하지 않습니다. 왜 출격을 안 하냐면, 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조선 서부는 그 본영이 여수에 있습니다. 여수에 있고, 여기는 일본 서부는 스시마에 있는데, 부산부까지. 여기까지는 그 한나절이면 갑니다. 근데 여수에서 섬들이 많잖아요. 다도이니까. 여기까지 가면 하루 이상 꼬박 걸립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출격했다가 잘못하면 또 부산은 또 일본 서군의 본질이 있는 곳이거든요. 오히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니시고. 그래서 결국 이순신이 출격하지 않습니다. 출격하지 않는데 유감스럽게도 카도가 부산포에 상륙합니다. 그대로 상륙하니까 선조가 이제 대노를 하죠. 이 자식이 나를 정말 능멸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선조가 노발대발해서 이순신을 갖다 잡아오라고 그러고 용교로 갖다 새로운 통제서를 임명하는 겁니다. 정말 좀 아셨으면 좋겠고. 자고 이렇게 됐는데, 이 면사첩은 조선에는 없는 명나라의 제도입니다. 명나라 황제가 명나라의 장수들이 보니까 이순신이 좀 위험해 보여요. 선조가 자꾸 이순신을 죽이라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명나라 황제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면사첩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선조라 해도 함부로 이순신을 명나라의 황제의 허가 없이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순신의 시신을 눈으로 확인한 가장 유력한 제독이 증인이 있는 그 사람이 명나라 제독인 진림입니다. 노량해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임진왜란이 끝나고 도요토미에서 죽은 다음에 일본이 철군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서툴어가지고 전혀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투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굳이 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명나라 입장에서는, 명나라는 일본을 갖다 정말 점멸시키기 위해서 출전한 게 아니고 일본군이 명나라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출전한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철군하는 일본하고 싸울 필요가 없었던 그런 전투인데, 일본군 입장에서는 참 죽을 맛인 게 그냥 조용히 집에 가겠다는데 이순신이 딱 버티고 비켜주지 않습니다. 바다 앞에서. 많이 뇌물도 많이 지만 진인한테 뇌물도 많이 줘가지고 제발 좀 저희 좀 조용히 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원 이순신이 진린한테 막 눈물로 호소도 하고 또 협박도 합니다. 진린한테. 그래갖고 결국은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같은 조명 연합군이 출전했던 전투가 노량해전이에요. 이순신이 그 진린 입장에서도 이순신한테 정말 그 인간적인 그 매력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출전했던 전투고, 명나라 장군들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전투까지 나가야 되느냐. 일본 입장에서도 뭐 지금 노량이 여기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 앞에서 이순신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육지를 통해 일로 가야 되는데 육지를 통해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 수밖에 없는 전투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치열한 전투, 또 야간에 있는 전투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전투보다도 굉장히 치열했던 전투가 노량해전입니다. 노량해전인데 그렇게 출전한 진린이 사실 저한테 포위를 당합니다. 깊이 들어갔다가. 그래서 진린이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기니까 그렇게 출전했는데 진린이 죽으면 안 되죠. 이순신 입장에서. 그래서 이순신이 진린한테를 구출하게 해서 배에 붙여갖고 근접전을 붙였기 때문에 가까이 갔던 전투입니다. 아까 뭐 이순신이 뭐 잠적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투가 끝난 다음에 진린이 이제 이순신 배에 가가지고 통제사 우리가 이겼다 나오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진린은 이순신이 죽었는지 몰랐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린도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하고 나중에 명나라로 철군하기 전에 다시 아산을 방문해가지고 이순신 빈소에 조문도 하고, 나중에 명나라로 돌아간 후에 자기 그 묘에다가 그 이순신하고 같이 싸웠던 전투를 좀 기록해달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계속 같이 이렇게 여러 번 전투를 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존경했던 사람을 정말 그 진짜 시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그 면사첩이나 뭐 진린의 이런 것보다는 그 난중일기, 각종 여러 번 그 조정이 올리던 장계, 또 뭐 선조실록, 징비록 등등 여러 가지 문헌들에서 이순신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서인배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정말 목숨에 연연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난중일기를 보면은 뒤에 가면 하루 종일 몸이 아파 꼼짝 못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그 총애했던 아들 면이 그 죽은 후에는 그 이순신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의 기록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노량해전을 전후해가지고 이순신도 이제 내 생이 끝나가는구나를 갖다 좀 그런 스스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느꼈던 것 같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적을 선멸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고,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 제물로 이렇게 바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자살한 그런 사례는 없죠. 근데 만약에 정말 노량해전 없이 전쟁이 그대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본한테 그대로 당하고 그렇게 수없이 당했는데 일본군이 그 철군하겠다고 철수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고 이래갖고 일본군이 아무런 피해 없이 다 돌아갔다 오는 정말 두고두고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삶 못지않게 죽음 또한 정말 위대하고 극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이야말로 우리 장군의 기도에 하늘이 응답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퀴즈 또 나갑니다. 여기 상품 있습니다. 이건 알아요. 벌써 손 드시는데. 그래, 이순신의 3대 해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한산대첩, 한산해전. 퀴즈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명남,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퀴즈는 임진왜란의 3대첩은 무엇이겠냐, 이게 퀴즈입니다. 임진왜란의 3대. 옛날 우리 국사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임진왜란의 3대첩. 행주대첩. 먼저 손드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 예. 마이크 쓰셔도 돼요. 마이크 쓰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군요. 그래. 행주대첩. 예? 행주대첩. 진주대첩. 진주대첩.
그 다음에 한산도 됐죠. 맞습니다. 이제 상품을 또 두 개나 드리기 좀 돼가지고 일단 보려고. 아, 이거 맞습니다. 얘가 진주했어요. 내가 근데 진주 아니라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의 3대첩은 한산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정말 명랑대첩만큼은 꼭 뽑고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3대첩이 아니라 다대첩이라고 얘기하지 맞지 않나 생각해요. 대첩, 왜 이걸 대첩이라고 얘기하냐면 한산대첩은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일본 수군하고 조선 수군하고는 정면으로 부딪힌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일본 수군 한 10대 20대 있는 그 배를 조선 수군이 가서 아주 박살낸 그런 소소한 전투였었습니다. 목포에서 4,000여 전 정도 되는데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정말 최정예 일본 수군이 조선의 수군하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결국 붙은 전투가 한산대첩이거든요. 일본의 수군 장성이 와키자카 야스하루하고 이도진하고 정말 넓은 바다에서 제대로 한번 붙은 전투입니다. 전투에서 거기서 일본 수군이 작살이 나죠. 한마디로 하객진도 써가지고 그 과정 다 기니까. 그래서 그 후로 이 제해권이 완전히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더 이상 이 바다로 통해가지고 일본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은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죠. 그리고 나중에 평양까지 불과 또 두 달 후에 평양까지 점령합니다. 선조는 여기 우주까지 도망갔습니다. 여차하면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여기까지 도망가 있고 평양까지 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많은 군사들이 올라갔는데 군사만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뭐 식량이라든지 나중에 무기 그다음에 기타 우복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보급은 어디로 가겠어요? 보급은 이 육로로 해서 가든지 육로가 뭐 옛날에 길이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하는 거죠. 배로 가면. 배로 가면 한양이나 평양까지 한 이틀? 바람만 잘 뜨면 이틀, 늦어도 3일이면 갑니다. 이렇게 하려고 작전했댔는데 이게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이들한테. 그러니까 이쪽에 나가 있는 군사들이 나중에 알겠지만 많이 죽었는데 일본군도 많이 죽었는데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는 얼어 죽었든지 옷을 그러니까 봄옷을 입고 겨울까지 있어야 되니까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굶어 죽은 일본 군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육로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육로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병이 일어났습니다. 우병들이. 일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순신도 생각을 못한 건데 이순신까지는 그래도 뭐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돌발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왕도 도망가고 또 조선의 양반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렇게 양반들한테 당했던 백성들이 일본한테 대항해서 우병을 조직해하고 싸운다는 건 일본 입장에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도저히 일본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저는 이런 의병들 때문에 육로로 땅 보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본 전쟁에서 전혀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산대첩을 임진왜란의 3대첩으로 뽑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진주대첩은 뭐냐면 진주는 여기 있죠.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데 일본 사람들도 호남지방이 곡창지대라는 걸 압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급이 안 되시나요? 일본 모가지 전투를 하는데 그래서 전라도 지방으로 넘어가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쌀을 가지고 보급을 충당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 부산에 주로 점령했던 일본 군들이 호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길목에 있는 진주 그 진주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한 3만 명 일본의 최정예 부대 3만 명이 진주성에서 전투를 했는데 한 6일 동안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군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다시 돌아갔죠. 일본군이 좀 치욕입니다. 치욕. 그때 당시에 진주성을 지켰던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됐는데 김시민 그 목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세계 최강이라는 일본 육군이 한 3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3,000명이 지키고 있는 작은 성을 점령 못해가지고 돌아갔다는 건 일본에서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치욕적인 그런 전투였고 그 바람에 곡창지대에 있는 호남이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에 3대첩이고 마지막으로 행주대첩은 뭐냐면 평양까지
아까 올라갔죠. 금방 의주까지 여기 임금님들에서 쫓아 올라갈 수 있는데 일본군이 못 갔던 이유가 가장 모호한 게 뭐냐면 보급이 안 되더라고요. 보급이 식량이 따라오질 않으니까. 그다음에 마냥 올라갈 수가 없었지만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병들은 있지. 이 바다는 바닷길을 막혔지. 거기다 또 명나라가 이제 출전합니다. 명나라가 참전하는데 명나라도 처음에 조선이 좀 도와달라고 파병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조선이 이렇게 우리 아는 좀 사이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출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야, 이것들이 조선하고 일본하고 짜고 조선을 그러니까 앞잡이 세워가지고 일본군의 앞잡이 세워 같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의심이 됐습니다. 옛날에 당나라 때나 수나라 때 그 수많은 군사들이 한국에 조선에 와 고골에 와서 얼마큼 당해됐는데 어떻게 그런 군사들이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되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랬고 명나라도 굉장히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관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자관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했댔는데 참전해갖고 또 이렇게 이효성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벽제간 전투에서 또 명나라가 너무 방심하고 단단하다 참패해서 다시 평양사까지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전쟁 여기 있던 보급은 안 되지. 영국은 오지니까 다 올라가 있던 군사들이 서울 쪽에 다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 한양 바로 옆에 있는 행주, 지금 행주 산성이 있죠. 거기에 조선군이 버티고 있으니까 눈에 가시 같단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눈에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행주 산성을 쳐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권율 장군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일본군이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해갖고 보급 안 되지.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산, 진주, 행주를 갖다 전쟁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전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대처로 보는 것이고 제가 명랑대처까지 4대첩으로 꼽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쟁이 한 1년 동안 치열하게 있었고 한 4, 5년 동안 소강 상태에 있다가 결국 다시 전쟁이 재발합니다. 재발했을 때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 발발 후에 이순신은 선조한테 압송을 당해가지고 원균이 선도 수군 통제사가 되죠. 그래갖고 칠전량 해전에서 조선이 자랑하는 조선 수군이 전멸당합니다. 전멸당하고 거북선이 세대 군대 거북선 다 바다에 가라앉고 경상 우수사였던 배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다. 자기 배들한테 12척 가고 도망간 배. 그 배가 결국은 영화 명랑에서 보셨듯이 그 배마저 없었으면 도저히 그 명랑이라는 전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명랑 12척 갖고 정말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배를 갖다 다시 여기서 명랑에 싸웠고 일본의 제국권을 점령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전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전투보다도 어떻게 보면 명랑 대첩이 훨씬 더 중요한 전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순신의 3대첩 한산, 명랑, 노량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한산 해전은 제가 장중하다. 그러니까 넓은 바다에서 적의 주력 함대하고 우리 주력 함대하고 정면으로 정말 대결한 제대로 된 전투였기 때문에 좀 장엄한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느낌의 전투가 됐고 명랑해전은 단 13척의 함선으로 대규모 일본 함대하고 상대했던 전투이기 때문에 비장함이 느껴진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노량해전은 마지막 해전이고 장군이 전사한 전투였기 때문에 또 어떤 해전도 가장 격렬했던 전투였기 때문에 비통함이 느껴지는 전투다. 제가 썼습니다. 세 가지. 자, 우리 명랑해전 영화 많이 보셨죠? 근데 그 영화도 봤지만은 그날의 그 명랑해전을 갖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통해서 그날의 전투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레이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맑은 이른 아침 정찰부대가 보고하기를
수로할 수 없는 적선이 몰려온다고 했다. 여러 장수에게 명을 내린 후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니 130여 척의 우리배를 내었었다. 여러 장수들은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대적하는 것이라 스스로 낙심하고 모두 도망갈 꾀만 되는데 우수사 김옥추가 탐대는 벌써 그 마장 밖까지 나가 있었다. 나는 노를 바삐 저어 앞으로 돌진하여 가자 현자 등 각종 충통을 막으쏘니 터나는 마치 폭풍우처럼 쏟아지고 군관들이 배 위에 총총히 들어서서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적의 무리가 감히 대들지 못하고 나왔다 물러갔다 했다. 두 번째가 이제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순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자애로운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래서 치열한 전투 중에도 탈영하는 병사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격대를 보내서 효시했습니다. 효시라는 게 뭐냐면 목을 쳐갖고 이렇게 내보는 게 효시거든요. 옛날에 그 정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든지 뭐 이러면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전쟁 중에. 그러면 이제 보내달라면 안 보내주니까 몰래 탈영해갖고 위독하신 어머니한테 가는 군사들도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건 반드시 추격대를 보내갖고 아무리 전투 중이라도 잡아가지고 목을 베서 걸었습니다. 또 도망친 그 잡아오라고 이제 군관을 2명을 보냈는데 이게 도망친 수군한테 뇌물 받고 잡지 않은 경우가 발각됐습니다. 그 장교들도 그날로 처형해가지고 목을 걸어버립니다. 또 그 군령을 위해서는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동정심마저 없었습니다. 이순신하고 같은 배에 탔던 장교가 있었습니다. 말포 진모 최이라고 아마 한 소위나 중위쯤 되는 장교였던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맨날 전투하고 배에 있어야 되고 근데 막 계속 배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배가 이렇게 정박할 때 마을에 나가가지고 아마 술 한잔 먹고 여자를 하나 좀 덮쳤던 것 같아요. 그 최이가.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저녁에 발각되고 돌아왔는데 이순신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전투를 같이 했던 장교인데 그날 이순신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치의 고민 없이 효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같았으면은 뭐 정말 그날 만약 이렇게 그 장교를 하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내가 이순신 장군이었으면 이렇게 일기를 썼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순신 장군이 쓴 게 아니고 내가 상상한 거니까 내가 읽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군유를 어겼다. 명서하고 공을 세우도록 하여 그 죄를 씻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외적을 눈앞에 둔 긴박한 상황에서 군율이 지어마음을 어쩌겠는가. 오늘 마시는 술이 오늘따라 몹시 쓰게 느껴졌다. 이 정도 쓸 것 같아요. 나 같은 일기를. 근데 이순신의 그날 일기를 역시 나레이터가 한번 읽어주시죠. 발포 진무 최이가 군령을 어겼기에 배웠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시크하신 분입니다. 이순신. 저 이순신 장관사람이 우리 회사 사장이 아닌 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써 저는 짠져가지고 아마 집에서 애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마무리 좀 해야겠네요. 이순신은 분명히 그 인간의 그 한계를 갖다 극복했던 위대한 인물인데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내린 그런 그 영웅은 아니고 정말 안으로는 자신하고서 또 밖으로는 정말 무능한 조정, 대외적으로는 일본군과 정말 계속 싸움을 하면서 수많은 그 좌절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그를 엄습했지만 우회하지 않고 묵묵히 정면 돌파했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범에서 비범으로 나간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보너스를 좀 해보면
한 세 가지만 얘기하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임진왜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데 저도 뭐 계속 임진왜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불만스럽습니다. 임진왜라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임진왜라는 말이 뭐냐면 임진년에 외적이 일으킨 난을 진압하다 이런 뜻이 임진왜라는 그런가요? 어디? 정말 누구 정말 첫째 예상됐던 전투에도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많은 백성들한테 피해를 입혔던 그런 전쟁을 어떻게 보면 좀 감추기 위해서 장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일본군, 조선군, 또 참전한 명나라까지 한 50만, 7년 동안 50만이 동원됐던 전투니까 그 당시에는 동아시아의 최대 전투입니다. 그런 전투를 갖다 임진년에 뭐 외적이 일으킨 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뭐 조일 전쟁이라든지 조선과 일본의 전쟁 아니면 전쟁이 7년간입니다. 7년 전쟁이라고 명명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이번에 제가 엊그저께 뭐 독후감을 하나 올린 거에도 좀 나와 있던데 정말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도 가장 보여주는 그러한 전투가 임진왜란하고 6.25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가 전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당했던 전투고 두 번째가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투이기 때문에 좀 초토화가 됐습니다. 한반도가 초토화가 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죽거나 정말 끔찍한 피해를 입었던 전투였고 또 세 번째가 전쟁이 발발한 후에 전쟁이 좀 불리해지자 그 최고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선조도 도망가고 6.25 때도 이승만도 도망갔습니다. 선조는 그 4월 일본군이 바로 신림을 치고 나서 한양을 갖다 쫓아오고 있을 때 대신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뭐 대신들도 뭐 피난을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대신들도 있고 그렇게 강했댔는데 끝까지 지키자는 대신들도 뭐 말로 그렇게 했지 실제로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들한테 잡아서 선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마땅히 형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바로 다음날 백성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비까지 내린 치즈 같은 밤에 도망갑니다. 선조는. 그리고 임진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넌 다음에 그 배를 다 불살하라고 합니다. 네, 다음 일본군이 쫓아올 뒤에 그 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강다리 도망간 다음에 한강다리 자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 6.25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도 방송을 해댔죠. 국군이 공산군을 물리쳐 북으로 진격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세요. 이렇게 방송합니다. 라디오로. 그 방송을 믿고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피난도 못 가고 적에게 점령당하면서 또 많은 목숨도 잃고 납북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했던 대통령 그 전날 밤 이미 서울을 빠져나가서 대전에 가입됐고 이미 녹화한 그 녹화 방송은 나왔던 거 했고 한강다리를 폭파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400년 후에 똑같이 되살피가 되는지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6.25도 그렇고 임진왜란도 그 초반에는 엄청나게 불리했습니다. 불리하고 나라가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에 강대국이 이제 다시 참전하면서 겨우 이렇게 전쟁이 반전돼가지고 이렇게 승리도 아니죠. 전쟁이 끝난 그런 공통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강화 협상이라든지 휴전 협상에 우리는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다 일본 임진왜란 때 명나라하고 저기 일본하고 강화를 했고 6.25 끝난 다음에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휴전 협상했습니다. 우리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정말 그 불행한 역사는 반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진왜란하고 6.25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이 이제 전사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과연 선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아까 드라마 봤지만은 밤이죠. 야간 전투죠. 노량이 그래서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했는데
이순신이 전사했던 소식을 손주한테 전했을 때가 아마 손주가 잠자리에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이제 승지가 가서 전하 급보이옵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그 통제사가 노량에서 전사했다. 수많은 큰 공을 세우고 많이 대파를 하고 이순신은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손주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퀴즈는 아닙니다. 잘했다. 잠이 잘 오겠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잤습니다. 손주. 정말 싸가지라고는 정말 반풀할 수도 없는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의 그 최악의 왕은 저는 선조, 그다음에 인조, 고종이라고 고종 세 명을 최악의 넘버 3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넘버 1을 뽑자면 저는 단연코 선조.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나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화가 불쑥불쑥 나는 사람이 선조입니다. 자, 호접하면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네.